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지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시장, 양시장이 등락이 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코스피 0.74% 상승하면서 2,474포인트 선에, 코스닥은 0.21% 하락하면서 693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의 등락이 갈린 이유 수급에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코스피 시장 수급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42억 원, 기관이 338억 원 함께 사고 있고요. 개인이 홀로 1,370억 원 팝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의 경우 코스피보다 약세 보이는 이유 수급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436억 원, 기관이 303억 원 팔고 있는 반면 개인이 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880억 원어치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반도체 진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이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 상승으로 어제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상승을 이끌었다면 오늘은 그 역할을 삼성전자가 받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필두로 AI 반도체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 가운데 시총 상위주들에서는 삼성전자가 1.29% 상승하면서 54,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0.5%대 하락하면서 18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도주 중에서는 2차 전지 어제와는 달리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제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배터리 소재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전체적으로 약세 보였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 사이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0.26%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완성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2.9%대 상승하면서 21만 2,5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둘 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하이브리드 차 판매 대수가 올해 10월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8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요. 역대 최다 판매량 기록하면서 올해 현대차 그룹의 목표였던 100만 대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최대 생산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위기를 돌파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것도 영향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1.7%대 강세, 바이오 종목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바이오와 반도체 안에서는 최근에 차별화 양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아도 3.5%대 상승하면서 9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KB금융도 2%대, 네이버도 1.9%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눈에 많이 띕니다. 알테오젠 1%대 약세 보이고 있고 그런 와중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사이에서 반등 이끌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35%, 에코프로가 0.89%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좀 살펴보자면 휴젤이 2.4%대, 또 신성 델타테크도 2.6% 강세 보이면서 10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곳 바로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즉 CCUS 관련주들인데요.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CCUS 관련 세액공제 혜택만큼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리스크 프리존으로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론 머스크도 긍정적인 코멘트를 언곤 했었죠. 더불어 유럽연합 등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CCUS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또 시간외에서도 상승 보였는데 오늘장으로도 그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대장주로서 에코바이오 27% 넘는 상승세, 그린케미칼도 23%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캠트로스나 태경BK, 또 KC코트렐 등 이 관련돼서 포집하고 활용, 저장하는 데에 모든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세의 연속성 가져가고 있는 곳 바로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최근 브로드컴이나 인텔, AMD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차세대 기판인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는 소식 들려오면서 관련 종목들 상승세 나왔었죠. 시세의 연속성 오늘도 가져갑니다. 장비 쪽에서는 피롭틱스와 태성 좀 눈에 띄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 8%대 피롭틱스 상승하면서 19,580원 선 지나가고 있고 태성도 3%대, SKC도 6% 상승하면서 11만 5,500원 선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음 강세 보이고 있는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선주인데요. 고환율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재집권 수혜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쪽이죠. 미국 조선업에 한국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HD 현대그룹주 이 조선업 호황이 지속되면서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고 있는데 밸류업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죠. 52주 최고가 기록한 종목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강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HJ 중공업 같은 경우 24%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5,2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테슬라 강세로 자율주행 섹터 지금 현재 강세 보이고 있고요. 어제 강했던 시스템 반도체 또 AI 소프트웨어 쪽은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OMC 1일차 진행이 되고 있죠. 금리 인하 결정을 앞두고 시장 전반적으로 경계 심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38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관건은 향후 금리 인하 속도입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물가와 경기 흐름을 고려해서 이번에 연준이 매파적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내 시장 수급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어야 할 텐데 현재 원달러 환율도 1,435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진정이 되겠다 싶었는데 의외로 지수 흐름을 보면 또 지금 약세예요. 뭐라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역사적 저점 구간에 있죠. PBR 0.86, 87배 정도 수준이니까 위기 정도의 초저가 세일 중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안 가결되면 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맞았다고 지금 머피의 법칙입니다. 악재만 계속해서 지금 도드라져 보이는데요. 외국인들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루만 7천억 원 넘게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내다 많이 팔았고 팔았더라고요. 나흘 정도 됐는데 지금 한 2조 4천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이 갑자기 IRA 폐지하고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방침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다 보니까 네. 아마 이 코스닥 시장이 더 힘든데요. 2차 전지주들이 급락했습니다. 하락폭이 꽤 컸어요. 적게는 3%, 많게는 에코 프로비엠은 7.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시장이 좋지 않다는 게 정치 테마주만 계속해서 들끓고 있어요. 네. 어제는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가 급등하나 했더니 또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은 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제가 이제 악재만 더 보인다라고 했는데 정치적 불안감이 훼손됐지만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에요. 적게는 2, 3개월, 길게는 6개월. 그리고 외국인 자금, 환율 계속 불안합니다. 1,435원에서 좀처럼 안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도 또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에서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외국인 입장에선 환차 손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 지금 오늘 뉴욕 증시가 전고점에서 좀 떨어졌는데 FOMC 기대감이 좀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왜냐? 이번 달은 금리 인하가 확실하지만 네. 과연 내년 이 점도표상 금리 인하 당초 9월에 계획했던 4번으로 갈 것인가? 지금 예측으로는 2번 내지 많아야 3번 정도로 축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또 중국 경기 부진이라는 이런 이제 대내외적인 요건이 이제 국내 지수 상승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앞서 제가 가장 저렴하다. 초저가 세일 중이다. 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줍줍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성이 그다지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탄핵 정국인데요. 1차, 2차 때보다도 증시는 더 어렵다. 당신은 국제 경기가 받쳐주는가 반도체 경기가 좀 받쳐줬다면 네. 지금 반도체도 좋지 않고요. 중국 경기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긴축 발작 형태로 지금 지수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내부적인 요인이 더 커요. 내수 침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 내후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1% 저성장을 2년 연속 맞닥뜨리게 되다 보니 이게 싸다고 마냥 매수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아마 이 타이밍에 물론 뭐 저가 매수하는 건 뭐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겠지만 개인의 경우에도 어제 그제 샀습니다만 오늘은 1,600원어치 개장하자마자 또 팔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국회 본회의를 이제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우리가 그렸던 회복하는 모습의 그 지수의 흐름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 그러면 안 좋냐 그런 건 아니고 부분 섹터별로 좀 다른 양상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섹터인데 이것도 사실 미국발이잖아요. 미국발 반도체 섹터의 강세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반도체도 내부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9월을 정점으로 꺾이고 있는 건 분명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그래도 수출도 견인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버팀목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통계로 드러나는데 지금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거래소가 집계하고 있는 29개 KLX 산업지수 가운데 지금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던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종가를 봤더니 반도체 업종 지수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6% 가까이 올랐고요. 2위가 정보통신, IT, 기술이 4.7%. 근데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조금 팔았지만 SK하이닉스는 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반도체를 순매수하면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데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상승의 밑바탕에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 하면 AI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시장 점유율 80%예요. 네. 나머지 20% 정도를 이브리그, 그러니까 뭐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라는 종목이 좀 갖고 가겠지라고 했는데 여기 통신용 칩 장비 업체인, 패밀리스 업체인 브로드컴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실적을 발표했는데 AI 관련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3배가 늘었습니다. 단숨에 그 어렵다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미국 기업으로는 9번째 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세계 글로벌 테크 기업과 지금 AI 서버용 칩을 개발하고 있고 2026년에는 상용화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생산할 수 있다. 100만 개 생산해낼 수 있다는 로드맵을 발표하니까 네. 주가가 지난 주말에 24%, 월요일장에 11%, 35%가 뛰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새벽에는 한 3.9% 소폭 고점에 따른 52주 신고가에 따른 이제 조정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천하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 대항마로 엔비디아 대항마로 이제 다크호스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런 AI 칩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소부장 업체들도 국내 증시에서는 조금 이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브로드컴의 강세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작용할 거냐.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대장주 두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지분율이 삼성전자가 많을까, SK하이닉스가 많을까? 삼성이 많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SK하이닉스의 지분율은 54%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역전이 됐어요. 돼버렸군요. 55%에 육박했던 삼성전자의 지분율은 50%대로 떨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주가가 5만전자, 4만전자로 떨어질 당시에 외국인의 지분율이 50%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딱 거기에 지금 턱걸이에 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 즉 인공지능, 고부가가치, AI 칩이 향배를 갈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관련 칩,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르게 되면, 브로드컴이 오르게 되면 SK하이닉스는 당연히 그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매출이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오르고요. 삼성전자는 저가는 중국의 추격에 지금 무섭게 지금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가는 SK하이닉스와 오히려 마이크론한테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조 원 자사주 매입 발표했는데 정확하게 이틀 천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좀 미국이 또 바이든 행정부가 마지막까지 악재를 하나 더 던지고 갑니다. 12월 말부터 HBM 대중국 수출을 막겠다라고 했는데 네. SK는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다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금 로엔드 사양의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중국 행위 한 20% 정도 비중이다 보니 네. 삼성전자는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3분기 때부터 그 얘기했어요. 엔비디아 퀄 테스트 진행 중이고 젠순항 입에서 조만간 통과될 것이다. 연말 2주 남았어요. 네. 아직도 소식이 없네요. 없습니다.
아마 SK하이닉스는 이미 이 5세대 8단 제품은 3월에 양산 시작해서 엔비디아 공급 시작했고요. 12단 제품은 이제 지난 10월부터 생산에 공급했는데 삼성전자 여기서 콜테스트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 고객들을 뺏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SK하이닉스 고객을 뺏어와야 되는데 수율 면에서 전력과 발열 면에서 얼마나 개선된 칩을 내놓느냐가 관건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공급처를 원하기 때문에 수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사 대비 공급량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녹아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비상은 비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전략 회의 가졌죠. 뭔가 타겟책이 나왔을까 궁금하고 이제 내년엔 뭔가 달라진 걸 보여줘야 될 텐데 재밌는 이야기 나온 거 없습니까? 일단 증권사들이 이구동성으로 9만 원대, 이전만 하던 10만 원대 있었거든요. 9만 원대 목표 주가를 7만 원대로 낮추고 있어요. 목표 주가 대부분 7만 원인데 네. 30% 깎았다는 얘기는 사실상 매도 의견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우리 증권사들은 직접적인 매도 매도라고? 의견은 잘 안 나타내고 맞습니다. 목표 주가로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이 17일 어제부터 본사 해외 법인장 300여 명이 모여서 내년 사업 계획 전략 짜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건 DS 반도체 부분일 거예요. 5세대는 물 건너 갔다라고 보고요. 6세대 이제 인공지능 칩 양산 준비를 하고 있죠. 엔비디아도 블랙웰에 이어서 차기 AI 가속기가 있습니다. 루빈이라는. 네. 이 루빈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 지금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여기 아마 10나노급 6세대 칩을 활용해서 경쟁력 회복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건데 이 칩도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수율도 높고 먼저 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후발주자이다 보니 지금 삼성전자가 과연 이걸 얼마나 따라잡을지가 관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가전 모바일 부분에서도 신형 갤럭시 S25 아마 라스베가스 세스에서 이제 신제품이 이제 공개될 텐데 그리고 이제 가전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를 통한 이제 구독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 뭐 4분기 실적 부진하죠. 앞으로 내년 전망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현금 유보금이 꽤 많기 때문에 어떤 M&A를 시도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좀 보고요. 네. 어쨌든 대외적으로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면서 IRA를 폐지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이제 대내외적으로 산적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정영현 부문장이 말했던 삼성의 반도체 부분의 근원적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이 방안이 나와야지만 초격차 기술이라는 삼성의 이미지를 다시 이제 쌓아야만 재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삼성 못지않게 현대차, 기아도 중요한 게 미국이 지금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 여러 정책적 변화 이런 거에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좋은 실적, 판매 실적을 내고 있단 말이죠. 주가는 근데 그에 그렇게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정확하게 6월까지 사상 최고였어요. 네. 현대차 주가 6월 사상 최고 찍은 후 지금 30% 가까이 빠져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에는 뭐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하겠다, 또 수입차 관세 부과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슈에다가 여기다 산재 이슈까지 덮쳤어요. 11월에는 근로자 3명이 사망을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한 이제 법률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내림세입니다. 근데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는 4년 연속 미국 내에서 국내보다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 올해 11월까지 154만 8천여 대. 이 정도 추세로 하면 연말 170만 대로 또 역대 최고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 공장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는 사실 전기차 공장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가 폐지된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특히나 SUV 차량과 이제 고급 세단, 제네시스의 경우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이걸로 전용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기아차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K7이 멕시코산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멕시코도 캐나다와 더불어서 이제 이 중국의 마약류 밀반입을 우회에 경론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펜타닐 규제 맞습니다. 때문이죠. 여기도 지금 비상인 상황이어서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밸류업도 정책도 내놓고 있고 그다음에 다각도로 트럼프 이기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주가가 큰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은 모처럼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어떨지 궁금한 게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고 그게 곧바로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2차 전지들이 어제 크게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정책적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 안고 사실상 트럼프 정권이 다시 출범할 때까지 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사실 2차 전지주들도 상당히 좀 곤욕스럽습니다. IRA 폐지에 이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미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7,500, 1,000만 원 가량의 이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전기차 캐즘이라는 이미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정체된 상황에서 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물론 뭐 오늘은 기술적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일단 시장 다변화가 다 절실해졌어요. 미국 외 지역으로 수출 시장을 좀 확대하면서 리스크를 좀 분산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용 시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대안이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ESS와 같은 다른 수요처 발굴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뭐 지금 뭐 거꾸로 매달려도 시계는 간다고 트럼프 4년입니다. 네. 최대 해봐야. 그리고 저는 아마 트럼프가 지금과 같은 굉장히 공격적인 보호무역지를 나선다면 우방국들까지도 굉장히 이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캐나다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관세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플랜 B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레임덕이 좀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건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단기적으로 트럼프 시대는 좀 어렵겠지만 트럼프 임기 후반을 노려볼 수 있다. 성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사실 알고 있는 예상되는 악재들이긴 한데 너무 시장이 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뭐 트럼프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탄핵 정국이라는 또 문제를 안고 있죠. 어제 보니까 국회의장과 재계 대표들이 또 만났더라고요. 산업계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년 경영 계획을 다시 다 재검토 뒤집어서 다시 다 짜야 될 것 같은 막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읍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재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내년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고환율 부담이 있죠. 탄핵 정국이 있죠. 입법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교는 거의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어제 국회의장 초청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이제 이 경제 법안, 특히나 쟁점이 없는 법안의 경우에는 빨리 좀 조속하게 좀 지원을 해달라, 통과시켜달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마 지금 경제계가 가장 또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게 네. 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아마 이 내일이죠. 내일 아마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이제 이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토론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는 뭐 기업이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예.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 경영 환경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통과시킬 것인가? 민주당의 입장은 상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개정안도 똑같이 통과시키는 걸 고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재계 반발을 고려해서 민주당은 아마 배임죄 구성 요건을 조금 완화하는 방안 네. 이제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경영계가 좋지 않은 게 500대 매출액 기업 높은 기업 가운데 내년 투자 계획 아직 수립 못한 게 절반이 넘습니다. 사실은 경영 계획이라는 건 대기업에서는 보통 하반기, 4분기에는 다 짜야 되는데 지금 56%가 경영 계획을 짜지 못했다. 그리고 긴축 경영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긴축 경영하겠다라는 건 투자를 줄임과 동시에 고용까지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전체 경기를 더 둔화시킬 수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정재계의 어떤 정말 절충안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2.3 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전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고통 커지고 있습니다. 자, 안 그래도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운데 전국 혼란으로 그나마 희망이었던 연말 특수까지 사라진 거죠. 자칫하다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탄핵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는데요. 지금부터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살리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인천대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 나오셨고요. 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박시동 경제평론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비상계엄과 탄핵 전국 여파로 송년회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이래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실험에 빠져 있는데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저희들 토론 나눠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 북창동 먹자골목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 아무리 어려워도 매 연말만큼은 손님으로 꽉 찼지만 올해는 연말 예약 60%가 취소됐습니다. 금융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시청 손님들하고 이런 손님들이 여기를 많이 오시는데 예약했다가도 취소를 많이 하셨어요. 가결되고 나서도 뭐 아직은 회복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소상공인 88%는 계엄 사태 이후 매출 감소를 경험했고 연말 경기 전망도 90% 이상이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자들이 이미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전국으로 소비 심리까지 얼어붙으면서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최근 한 2, 3주 정도는 거의 주말에 있었던 약속도 거의 안 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든 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급기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그 자리에서 연말 민생 경제를 우려했습니다.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만 고물가와 함께 새해 초까지 계속될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넉넉한 연말 연시를 보내긴 힘들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네, 저희 정대한 기자 리포트 보셨습니다. 현장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힘들다. 탄핵 전국 충격 상당하다. 실제로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현장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본부장님. 예, 지금 현재 가장 우리 조사를 최근에 했었습니다. 연합회에서 네. 조사를 했는데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비율이 8.4% 정도가 나왔습니다. 8.4%요? 네, 88.4%. 아, 죄송합니다. 예. 88.4%요. 예, 그 정도로 거의 뭐 10몇 프로 정도의 매출 증가 정도가 있는 거고 나머지들은 거의 85% 정도가 매출이 감소됐다 할 정도니까 절대 다수가 모든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현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네. 예전에는 매장에는 최소한 들어왔다는 거였습니다. 아, 들어와서 네, 좀 고객들이. 소비를 덜 하더라도 네, 좀 저렴한 메뉴를 그렇습니다. 시키시더라도 구매는 아무튼 뭐 메뉴를 시키든 어떤 식은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은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네. 예. 그만큼 뭐 비상계엄 사태, 탄핵 충격 뭐 누구나 예상했겠습니까? 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갑자기 일어난 일인 거고 그만큼 좀 충격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아까 저희 리포트에서 봤지만 평론가님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모임 하려고 했다가도 취소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다 소비도 위축이 되고 이렇게 이어지게 되나 봐요? 그렇죠. 특히 이제 본부장님께서 현장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계엄 이후에만 특히 이제 모임 같은 것들이 취소됐다는 응답이 현재 한 50% 정도 됩니다. 네. 정확하게는 47%분 정도 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계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 피해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은 매출 감소 그리고 송년회라든지 미리 잡혀 있었던 연말 행사의 취소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적인 피해로 꼽아주셨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 그래도 안 좋은, 원래도 사실은 지금 거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경기에서 예상 못한 계엄 피해까지 엎친 데 덮치면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실제 현장에서의 체감 경기는 거의 IMF 이래로 이런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역대급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이라는 거를 이제 경험해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보니까 몇 달간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더라고요. 이걸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건가 봐요. 이게 지금 그 경제 충격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탄핵이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지금 있는데 그때의 상황의 경제 상황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었습니다. 네. 지속할 그 여파가 지속하는 기간이 달랐는데 지금은 뭐가 다르냐면은 이 이후에 여러 정치적 사건과 국제 경제에서 상당히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이 더 올 것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 상황이 지금 좋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도에 어떤 그 탄핵 결과가 나오는지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 다음에 지방 정부 어떤 지방에 관한 선거, 지방선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원래 있었던 건데 이런 게 복합적에다가 트럼프 이런 데서 새로운 미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같은 작용을 함께 묶여 나갈 확률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탄핵 관련된 이런 어려움이 지속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은 그거잖아요. 국간에서 인심 난다고. 경기상이 좋은 상태에서만 이런 충격이었다면 좀 그래도 감당해낼 여력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어렵다, 내수 부진하다 계속 이런 상태에서 한 번 더 이게 어떻게 보면 맞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더 버티기 힘들어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소상공인들이 계속 하는 말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가장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짐들이 지금 어깨에 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 그 경기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도 버텨갔는데 네. 코로나는 한 3년이라는 시기의 무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 한 2년 정도의 삼중고에 엄청난 무게가 또 왔었어요. 고금리 고환율 그렇습니다. 네. 고물가라는. 고물가까지. 예. 그리고 나서 내수 부진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이런 정치적 상황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이다 보니까 버겨운 무게를 감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까 우리 평론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벼랑 끝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 그 끈을 누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결국 폐업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전혀 안타까운. 근데 이 폐업이라는 게 이어진다는 게 단순히 폐업만 되면 그래도 뭐 소상공인들 안에서의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폐업이 이뤄지는 순간 국가의 재정 지출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럼 그들이 갈 곳은 뭐냐?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으로 갔을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 투입은 어느 정도의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을 뭐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네. 예전 상황을 말씀 주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려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탄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그 04년입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 때는. 그때는 보니까 5.2%대 성장을 우리가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그런 성장을 했었던 때가 그렇습니다. 있었군요. 그다음에 16년에는 가물가물해서. 3.2%대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한 고성장을 하고 있는 중에 탄핵 역풍을 맞았는데 그런 성장을 베이스에 깔고도 그때 소비 침체가 왔습니다. 네. 한 3개월 아니 그러니까 한 2분기, 3분기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자료가 조사가 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냐면 그 직전 분기에 예를 들어서 민간 소비가 한 4%에서 5%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탄핵 이후에 2%대로 떨어집니다. 16년에는요. 그다음에 04년도 때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던 경제 상황에서도 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 소비는 2에서 뭐 적어도 4%까지는 휘청거렸다는 게 과거 사례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경제 성장률 지금 뭐 아직 4분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예상치 연초 예상치보다 0.한 4, 5 이상은 지금 확실하게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내년엔 1% 성장이 거의 확실한 상황까지 지금 굉장히 그때랑은 비교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이 계엄이 이 민간 소비를 더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그 당시 박근혜 때 노무현 때는 추후에 반도체 경기라든지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트럼프 파고 같은 게 예상이 되니까 앞으로도 더 안 좋을 상황이 예상되니까 오히려 이번에 만약에 계엄으로 인한 민간 소비 충격이 그때보다는 몇 분기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라는 게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탄핵 정국이 어떤 방식이 됐던지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수습이 될 텐데 그럼 그 이후에도 지금의 충격파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일시적인 현상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탄핵 정국 때문에 모든 경제가 안 좋아진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은 뭐 일시적으로 보이고요. 뭐 예측 가능하면 이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 요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만의 대책이라는 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외과적으로 조치를 해줄 수가 있다면 아주 손쉬운 정책이었죠. 그러나 지금 이 모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민간 경제가 상당히 성과가 안 좋다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대기업들에게 조치를 해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 좀 유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 반도체 같은 데도 세액공제 뭐 이런 제도를 해준다는 거를 지금 입법안이 계속 유보되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법인세, 상속세 이런 것들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대기업이 잘 되면 소상공인도 잘 되고 국민도 잘 되는 모든 것들이 엮여서 상호 의존적인 것인데 지금 소상공인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될 것인가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정국 때문에 모든 것이 이게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이러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설문조사를 돌렸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요. 이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 1년에서 2년은 갈 거다라고 보신 분들이 40%, 2년 이상 갈 거다라고 보신 분들도 17%. 그러면 합하면 57%, 58%군요. 그러니까 최소 1년 이상은 무조건 갈 거다라고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이 말이죠. 네. 보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내년은 최소한 계속 힘들 것 같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중기중앙회에서도 그런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지속성을 얘기를 했고 저희도 그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90% 넘게가 경기가 앞으로 아주 되게 안 좋아질 것이라는 분들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도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하는 상황에서 되게 부정적이다. 그러면 사실 경기라는 건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심리적인 부분들이. 네. 사실 뭔가 그 미래가 희망이 있거나 좀 더 잘 될 거라는 것 같으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동기부여 자체가 없어졌을 때는 되게 위축되고 위축된다는 건 결국 소비가 일어날 수가 없고 투자가 일어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말씀한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악순환 구조로 이제 계속된 그 무덤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는 그 길을 오기는 빠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언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 음식값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소비자와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 간에 약간 괴리가 있는 게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1%대로 떨어진 지 꽤 됐어요. 네.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 먹는 뭐 음식값도 좀 싸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음식값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오르면 올랐죠. 지금 약간의 어떤 착시 또는 이제 통계 간의 괴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물가는 지금 현재 당초에 연초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사실상 안정화되는 단계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우리 보통 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물가 중에서 가장 피부에 체감하는 게 외식 물가거든요. 네. 외식 물가는 지금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도 서민의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김밥, 짜장면 이런 그 한 7대 식품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오히려 지금 한 5% 이상씩 올라가고 있는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면서 외식 물가도 동시에 떨어져야 되는데 기본적인 소비자 물가는 떨어지는데 외식 물가는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 괴리가 지금 현장에서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일단 있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환율이겠죠. 환율이 지금 계속 고공세를 수입물가가 비싸지죠. 하면서 수입물가를 자극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원재료비 상승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이게 하나의 원인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 기본적으로 원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 있죠. 그것들이 사실은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사실 이제 숨은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가게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따른 직접 비용 말고요. 이분들이 어려웠던 사정은 사실 코로나 때부터 쭉 지금 거의 3년 이상을 달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재반 비용들이 굉장히 높고 한계에 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출 같은 것들이에요. 보통 삼중 채무식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담보도 걸려 있고 등등등 해서 네. 단순히 업장이나 사업체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비용 부담 말고 본인들이 원래 내고 있었던 이 상황을 버티기 위해서 내고 있었던 각종 대출, 부담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외식 물가나 이런 것들을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매출 자체가 현재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리담의 전략도 구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이라도 살기 위해서 매출 단가를 줄이지 못하고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소비자 물가는 떨어져도 현장에서 외식업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이쪽에서 현장에서는 이 실제로 물가를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약간 이 괴리가 계속 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옆에서 계속 한숨을 쉬셔가지고 제가 좀 그러니까 걱정인데. 저희도 사실 왜 걱정이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전문가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어떤 비용들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마진을 많이 남기기 라고 하는 게 아닌 위해서 지금 음식값이 올라가는 건 아닌 거. 지금 아니죠. 상황은. 모든 거 임대료, 인건비, 계속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갔고 모든 게 다 올라갔어. 공과금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금융 비용들 계속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올라갔으니 우리가 0.25였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그게 지금 3%가 넘어갔고 3.5%였는데 지금 좀 떨어졌지만 여하튼 간에 그게 뭐 몇 배, 3배 이상을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 부담에 대한 버거움이 있었던 건데 저희가 왜 안타까운 거는 사실 저희도 가격을 내리고 싶어요. 올린다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아요. 근데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가격을 이 무게감을 어떻게든 상쇄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쇄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인 거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인 것도 맞아요. 이 네. 가격을 올리는 게.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위축된 소비 심리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실질 소득이 떨어진 근로자들이나 고객들이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까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연결될까 봐 그게 사실은 두려운 겁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매장에 아예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 왜 외식 물가가 이렇게 높냐, 왜 낮추지를 못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환율 얘기했습니다만 원재료가 많이 올라서 그래요.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이건 쉽습니다. 근데 그 원재료나 인건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보통 40%예요. 근데 이제 더 많은 포션이 뭐냐면 매출액 감소입니다. 절대적으로 내방하고 있는 매출액이 줄기 때문에 네. 단가를 높여서라도 만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매출액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70%에 넘는 분들이 답을 해주고 계시고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자료에서 누락돼 있는 거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금융 부담이라든지 이자 부담 있죠. 이게 34%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외식 물가가 많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원재료나 인건비다라는 건 쉬운데 거기에 깔려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게 74%고 그다음에 고금리 같은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 켜켜이 쌓여왔던 부담이 깔려 있기 때문에 외식 물가가 현장에서는 낮춰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까 저희가 이제 자영업자들이 지는 여러 비용 부담 가운데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 제일 크다고는 모르겠는데 이제 인건비죠. 인건비 아마 이제 최저임금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해요.
최저임금 이야기하면 사실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계에서는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계셨고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 1.7% 인상이 돼서 1,030원, 만 원 이제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네,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의 업무는 그 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재료값도 오르고 또 임대료도 내려가지 않고 있고 이자는 최근에 고금리였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최저임금이 계속 이제 정부 차원에서 올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국가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논의됐습니다만 그냥 이것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매번 몇 퍼센트 올린다 해서 모든 업종과 관계없이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뭐 잘 아다시피 미국은 2009년에 7.25불 꺼내놓고 주별로 약간 다르지만은 정부 연방 차원에서 보면 7.25불을 2009년에 만들고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이거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업종별 이런 어려운 것을 고려해서 적에 각각 맞는 정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저임금도 이제는 각 어려운 부분, 손쉬운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이 국내인들은 많이 가지 않고 외국인이 오는 부분, 업종이 각각 다르거든요. 왜 한국 사람들은 왜 또 제조업은 안 가나? 어디는 안 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또 지방에는 노인 인력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정도 등 각종 그러한 구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서 어떤 데는 정체할 수 있게 하기도 어디는 올리기도 하고 이런 방안을 얼른 적용해서 현실적인 그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아니면 다른 업종들도 도움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평론가님이 먼저 듣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본부장님 말씀드릴게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근데 네. 사실은 일단 가장 최저임금 때문에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현장에서의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에게 지금 최저임금이 부담스럽습니까? 앞으로 인상하는 거는 더 부담스러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부담스럽다는 답변을 합니다. 실제로 부담이 확실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갖는 또 다른 기능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최저임금으로 생활하시거나 거기서만 소득을 얻어내는 또 영세한 또 서민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돌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재계나 기업 측에서는 업종별 차등 또는 세대별 차등을 통해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정책을 좀 다양화하자라는 제안을 주십니다. 근데 그 제안이 선의가 많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거기서부터 사실은 최저임금 지금에 있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시급을 도입함으로써 결국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막고자 하는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가 아닌가라고 하니까 논의가 사실은 진전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사회적 갈등 차원에서 현명하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경제계에서 보면은 갑이 아닙니다. 을이나 병쯤 돼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을 통해서 또 살아가야 되시는 분들은 을, 병 밑에 계신 분들입니다. 정. 그러니까 갑과 을의 싸움 정도도 사실은 돼야 되는데 이건 을과 을, 을과 병 또는 병과 정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을과 병의 싸움으로 이 최저임금을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네. 어떤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워하시는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덜고 또 최저임금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의 이 생존에도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정책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예. 청년층이나 이런 분들 청년층을 고용한다든지 했을 때 국가가 예를 들어 4대 보험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확대하면은 청년 고용하고 늘어나는 최저임금만큼보다 더 많은 혜택이 국가에서 나중에 오니까 부담이 줄어든다든지 또는 장기 근속을 보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장기 근속을 예를 들면 5명이나 10명 정도 되는 영세한 업체에서 장기 근속해주면 퇴직금 쌓아지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장기 근속이 들어갈 때 사실은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초년도
처음에 고용하면은 국가 지원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근속이 쌓일수록 지원이 줄어들어요, 우리 현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을과 병의 싸움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거나 고용이 올라가도 을들이 힘들지 않게 하는 정책을 좀 함으로써 이런 날카로운 최저임금의 현장에서의 어떤 분쟁을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좀 부드럽게 완화하는 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홍 교수님. 그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자연스럽게 예, 말씀하십시오. 이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어려운 근로자들을 복지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이 일정한 수준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그런 최저임금보다는 아까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 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을의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부분은 근로장려금 같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최저임금은 모든 민간 기업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제도고 정부는 세금을 받아서 소득 재분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따라서 그런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너무 강조해서 최저임금에다가 부여하게 되면 민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구가. 그래서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피해를 볼 수가 있어서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었다면 정부가 나서는 근로장려 이 금이 현재 한 5조 원대입니다. 그게 2017년, 18년도에 2조 원대에서 갑자기 5조 원대로 올렸고 그것이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변화를 통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최저임금은 그냥 복지제도로 하면 계속 올려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배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하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상당히 많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평등이라는 그 주제와 저는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동일하게 모든 걸 이뤄질 때 이뤄질 수 있는 그 기회의 박탈, 특히 저숙련 근로자, 취약한 근로자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라든지 경단녀이라든지 노인층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기회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의가 돼야지 그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끊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고용이라는 것은 복지랑 다른 겁니다. 이거를 그럼 복지로 갈 것이냐면 복지로 가시고 고용이라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로 돼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불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 구분 적용을 얘기하는 이유는 어렵고 힘든 저숙련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일자리 사다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네. 그런 거를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네. 자, 최저임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걸 더 들어가면 저희가 또 다른 이제 논쟁으로 번질 수 있어서 이제 원래 저희가 오늘 좀 주로 다뤄보려고 했던 이야기는 현재 체감 경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대책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정치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돈을 좀 풀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추경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럼 앞서 좀 선제적으로 풀었으면 어떻을까라는 아쉬움도 남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서 계속해서 좀 전반적으로 재정 효과를 좀 줄이는 이런 기조로 갔기 때문에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내수 진작을 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대책은 교수님 계십니다만 학계에서는 보통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효과가 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냐 금리,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재정을 쉽게 말씀드리면 돈풀기입니다. 이 3박자가 다 나야 소위 말하는 내수에 온기가 제대로 돈다라고 하는데 금리는 일단 하느니 어쨌거나 이제 내렸고요. 앞으로도 이제 좀 내릴 것처럼 보입니다. 내수 정책은 정부가 어쨌거나 부족하든 안 하든 다양하게 현재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답답함을 시장에다 줬던 건 뭐냐? 직접적인 재정 투입, 돈 풀기가 빠져 있어서 이 3박자 정책 중에 하나가 빠져가지고 이래가지고 내수가 제대로 진작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사실 시장에서 우려를 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탄핵은 됐습니다만 정부 일각이나 대통령도 사실 12월 초에 지난 윤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는 내수를 위해서 재정과 과감하게 좀 돈풀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정부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늦었습니다만은 직접적인 정부의 재정 투입, 돈풀기를 통해서 이제 좀 확실하게 내수 진작책이 마지막 퍼즐이 좀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본부장님.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내놨던 이제 그 대책들을 보면은 저리에 이제 대출 확대가 2천억 원 더 늘리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긴급한 조치로도 보여지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대출을 많이 지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뭐 주제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네, 맞습니다. 그 소상공인 금융 그 3종 세트라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고금리 쓰는 분들을 저금리로 전환시켜주고. 예, 네. 맞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그거를 상한을 유예 장기로 좀 해준 거 맞죠. 그 다음에 새출발 기금이라고 해서 네. 좀 이렇게 채무 탐감을 해줬던 그런 게 대표적인 건데요. 사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거는 장기 대출도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30년짜리가 있고요, 20년짜리도 있고 40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 계속 얘기했던 장기 대출을 10년, 20년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충돌이 됐던 게 소상공인의 그 생존 기일이 5년 미만율이 70%, 80 그 정도 되는데 네. 그걸 장기 그렇게 10년, 20년 그게 되느냐,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논리도 틀리는 건 아니지만 예. 그 어려운 급변 상황에서 왜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좀 저희도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대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대출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거든요. 1금융 대출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닙니다. 이제 2금융부터 이제 고금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 더 못 버티는 사람들이 사채로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 어려워지고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융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그 이미 법 발의도 된 게 같은데 그 코로나 때 이 대출을 받았던 사람 중에 그 저순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소득이 낮은 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네. 한번 탕감도 한번 정도는 털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할 때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탕감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탕감은 사실 굉장히 논쟁적인 요소이긴 하죠. 교수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네, 이 자본주의에서의 그 기능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줬는데 그걸 이제 탕감하면 그걸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과 미치고 또 전반적으로 있어서 다만 이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은 알겠는데 사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다른 말로 하면 대기업을 위한 대책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라는 건 별도 사실은 존재가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거예요. 대기업을 살리고 중견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함께 했을 때 이 소기업, 즉 말하자면 소상공인들도 되는 것인데 이런 전반적인 것이 풀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이 열심히 벌면 소상공인도 당연히 소득이 선순환되고 또 그다음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계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고 중견기업, 소기업 아니면 뭐 소상공인 이런 것들이 막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아까 재정적 역할을 하지만 돈을 풀면은 지금 현재 뭐 13조 원을 풀자, 17조 원을 풀자 뭐 이렇게 하면 금방 해결될 일이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3달 내에 5월 달에 2020년에 수십 조를 풀었어요. 그때 선거 때 약속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돈을 풀어야겠다는 게 그때 추경을 한번 처음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현 정부도 그렇다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풀더라도 맞춤형을 풀어야 되는 거는 어떻든 간에 노력을 해서라도 맞춤형이 돼요. 어려운 소상공인에서 더 어려운 분 자금 찾아서 줄이는 방법을 해야지 그거를 그냥 통쳐서 하는 이런 방법은 안 된다. 재정 지출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논의할 수 있어서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취했던 대책들이 이 시계열로 보면은요
앞단에서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정상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앞단의 대책이 아니었고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폐업했을 때 폐업 지원, 그리고 폐업이 이미 된 사람들이 긴급적인 생계가 안 됐을 때의 생계 지원, 이렇게 해서 후단에 사실은 대책이 이 시기적으로 보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그런 단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앞단에서 내수 관리를 해주는 그런 대책이 사실은 더 필요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대책이 앞으로는 더 많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왕에 현재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시니까 예. 이제는 기존에 했었던 그 후단의 대책, 이미 위기가 발생했을 때 했었던 기존에 했었던 후단의 대책도 저는 지금에서는 더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큰 대기업, 뭐 이런 태형건설 같은 데가 워크아웃을 간다라든지, 요 한두 달 전에 사실은 롯데 같은 회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다라든지 했을 때 금융권이나 정부가 나서서 몇 조 단위에 해당하는 지원 대책들이나 보증 대책들을 서로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자영업자분들이 한 4,500만 되시고요. 소상공인분들이 한 700만 되시니까 대충 뭐 한 1,000만 언저리에 해당하는 경제 권역이 계신데, 이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연체에 들어가신 분들이 600만이 넘습니다. 그럼 600만 권역에 해당하는 경제권이 현재 위기 상황이거든요. 여기 해결 없이 내수가 제대로 돌겠는가라고 봤을 때는 과감한 대책, 예를 들어서 정부가 확실하게 이제 제세 공과금 감면을 한시적으로는 좀 확실하게 해준다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대환대출보다도 더 적극적인 대출 연장,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한 5년 정도였다면 과감하게 10년 이상 해서 금리 부담을 확실하게 낮춰주는 대출 대환 같은 정책도 기존에 있는 것보다 2배 이상 긴 상환 기간에 해당하는 대책도 좀 들어가야 되고요. 특히 이분들이 보통 다중채무이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지금 은행권 사상 최대 현재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회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원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에게 오히려 대책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금리를 확실하게 낮춰주는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 끝단에서는 저는 확실하게 채무탕감 정책도 한 번쯤은 이제 좀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탕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그 도덕적 해이, 뭐 이런 모럴 해저드에 대한 뭐 이렇게 찬반도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이 얘기로 넘어갈 건데, 추경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반기에 예산 75% 집중 집행하겠다. 일단 급한 불을 다 끄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교수님. 효과가 있을까요? 그거는 과거 정부나 지금까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대부분은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상반기에 집중 투자한다. 근데 이제 추경은 이 정부가 워낙 난색을 보였던 분야인데 이제 기류가 바뀌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상반기에 예산 편성된 거를 조기에 배분해서 집행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과거 수택 보통 70% 이상을 상반기에 풉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 3년간을 봐도 거의 75% 정도를 상반기 이제 풀고 이런 면적이 있습니다. 근데 추경을 또 하자고 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더 풀자고 하는 건데, 근데 이번 추경은 좀 성격이 상당히 좀 오해 소지가 큰 추경. 그 야당의 중심에서 하는 그런 추경은 네. 지금 여당은 아직 추경 얘기를 안 하는데 오히려 야당에서 추경 얘기를 더 꺼내고 있는 것은 좀 특별한 이 시선을 보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역 상품권 등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고요. 이러한 그 면에서 보면 상반기에 집중해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 우리가 배분해서 집행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고, 다만 이 추경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이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상반기에 세금이 안 거친다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변함이 있는데, 그런 큰 변함이 없이 지금 뭐 본 예산이 통과됐는지 한지 뭐 2주 3주뿐이 안 된 상태에서 추경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그 국회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정부와 또 여당이 요청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저는 솔직히 만약에 추경을 한다면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특히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좀 포커싱을 해서 핀셋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딱
그 소상공인들이나 이 민생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이거는 저는 필요할 시점이고 저희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평론가님은 추경 동의하세요? 네. 그것도 조기 추경.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교수님 말씀 정확하게 주셨는데요. 일단 예산이 조기에 상반기에 집행되면 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을까? 무조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확인을 했어요. 올해도 사실 1분기 성장률은 1.3%를 우리가 보였는데 상반기 조기 집행이 끝나고 나서 예산이 이제 후반기 들어갈수록 돌지 않으니까 물론 다른 기업 사정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하반기 들어서는 마이너스까지 분기 성장률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재정이 상반기에 빨리 풀린다는 거는 그만큼 사실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조기 집행을 한다라는 것. 근데 3년 연속으로 75%를 상반기에 한다라는 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건 또 뭐냐? 결국 돈이 풀리면 내수는 어느 정도, 또 성장도 어느 정도 기여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풀릴 돈을 정부가 갖고 있느냐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수 진작의 삼박자가 금리와 정책과 결국 재정인데 네. 이 마지막 재정 문제는 결국 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용 예산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아까 교수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통과됐을 때 불과 이제 일주일 전입니다만 사실은 감액안으로 통과됐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인 얘기를 다 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당도 증액하고 싶은 게 증액이 안 됐고요. 야당도 증액하고 싶은 게 증액이 안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정부도 사실 야당과 국회와 협상을 통해서 주고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증액 카드도 정부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걸 이 3주체 모두가 다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액안이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사실은 증액 추경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공통분모, 교집합이 있습니다. 제 말씀은 어차피 3주체가 다 원하는 바라면 그렇다면 상반기 조기 집행하려고 하는 이런 추세에 더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해야 될 추경이라면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의 어떤 정치적 득실을 따지게 되면 시점도 늦어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지금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정치권에 논의되는 되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또 하나 나오는 게 이것도 사실 정치적 논쟁거리긴 한데 이야기는 꺼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었던 25만 원 지원금 주는 거 이것도 지금 야당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내수 경기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돈을 뭐 푸니까 당연히 그거 이제 창출이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저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중요한 건데 그냥 전 국민에게 25만 원, 35만 원 내주게 하는 것은 이 초점을 맞춘 그런 대책이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경이 왜 상반기에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정치 일정에 따라서 그걸 강조한다면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이 추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야가 합의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네. 추경은 정부가 예산을 안 내면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괜히 정쟁만 되는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아라. 오히려 정말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고 뭐가 어려우면 맞는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요. 예산은 편성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어떤 일방적 주장보다는 여야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소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민생 회복 지원금이지만 야당 대표라는 이제 머릿말이 달리면 거기에 이제 정치적 논쟁거리가 됐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차라리 이제 다른 방안을 고민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 본부장님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민생 회복 지원금 만약에 전 국민 25만 원 지급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된다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코로나 때 돈이 풀었을 때 소상공인들이 좋아했어요. 그건 맞아요. 네. 돈이 풀리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정말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불확실성에 대한 계속 그 정치권이 싸우는 거를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권들이 좀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한 4조 정도의 감액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그게 이제 민생지원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방식으로 가되 그러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내수 부진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네. 저희가 그 예전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코로나 시기 때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교제 캠페인을 대기업들이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사실 골목 상권들 가서 뭐 100만 원 했든 200만 원 했든 좀 해주자. 네. 좀 그런 게 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더 급하고 필요한 시점이고 또 한 가지 소득공제율 같은 것도 저는 소득공제율을 계속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시적으로 정통시장한테 40 하던 거를 80까지 올려놨고요. 네. 근데 저희 소상공인들도 한 지금 이 카드 공제율이 한 15% 정도거든요. 네. 아니 그걸 좀 올려줘라. 그럼 근로자들이 고객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 공제율에 따라서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냐. 그 네. 대신 공제율만 늘리는 뿐만 아니라 한도율도 지금 한 이제 250에 300이거든요. 한도율도 한 500이든 좀 올려줘라. 그래야지 외국 나갈 소비를 국내에서 소비할 것이고 또 국내 소비하는 것에서도 또 자그마한 또 소위 말하면 골목상권을 가서 소비를 한다면 이게 소상공인 또 근로자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경기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씨앗들이 계속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금융권에 대한 얘기도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네. 계속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카드사 최고의 여신 이익을 얻어서 이번에 어저께죠 카드 수수료, 수수료 네. 한일도 했지만 보다 더 동반성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권, 1금융권과 여신, 그 다음에 제가 보험사까지 얘기를 할게 했습니다. 지금 보험사 최근에 레포트에 나온 거 보면 그 약관 대출로 해서 해약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경기에 소상공인들이 나타나는 아주 현상이죠. 대표적인 현상이거든요. 그 지경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금융권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가 정말 어려운 이 소상공인의 자영업자를 위해서 상생 어떤 정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는 나서셔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평론가님. 그 역대 정권에서의 추경을 몇 회 얼마 했나 잠깐 제가 보니까요. 네. 박근혜 정부 때 3회를 했고 총 편성액이 4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냥 편안하게 평균 내보면 한 13조 정도 1회에 그 정도 되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10회를 했는데 143조 정도니까 물론 네.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대충 14조 정도라고 보고요. 윤석열 정부 때는 1회 추경을 한 번 했는데 한 40조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방역 대책금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대충 보면 1회 추경당 우리가 보통 한 10조 내외를 편성하는 것을 이제 평균값으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을 한다 칠게요. 그러면 10조 내외를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대책이라든지 자영업 대책이라든지 내수 대책이 상당 부분 들어가야 될 텐데 요 직전에 내년도 본 예산 관련해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민주당이 요구했던 거는 1조 한 4, 5천억에서 7천억 사이였어요. 정부가 내심으로 오케이 해준 거는 4천억이지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4천억이지만 내심으로는 8천억까지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1조 안쪽으로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감하게 여당 야당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중간선에서 합의를 보고요. 나머지 대책, 정치적인 대립이 별로 없는 대책들 할 게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미 작년부터 올해부터 검토했던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 카드 관련한 공제율 상향,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확대, 그다음에 숙박 관련한 쿠폰,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배달료 지원. 그렇죠. 배달료 지원. 그다음에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사실 좀 무거운 소비재들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같은 것들, 노후차 교체 관련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등등등 해서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 지역화폐 관련해서 여야가 그렇게 민감하다면 양측 다 한 발씩 물러나서 중간값 정도로 합의를 보고 그걸 전 국민 전체 지원금으로 돌리지 않고 선별적으로 돌려도 그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대책들을 좀 더 많이 포함시켜서 내수에 바로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대책들로 추경을 편성한다면 정치적인 대립을 좀 최소화하면서 조속하게 신속하게 네. 추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근데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없습니다. 네. 끝날 때가 돼가지고 네, 네. 제가 이거 본부장님께 30초만 말씀 듣고 싶은 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어느 정도 구조조정도 감당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거 아닌가요? 이게 언제까지 지원으로 연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조조정도 아프지만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그 표현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IF 때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왔지 않습니까? 어감 자체는 부정적이죠. 되게 부정적이지만 저는 자연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급진적인 것이 항상 사회의 불안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 생각은 같습니다. 네. 홍기용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저희 이런 말 있잖아요. 짐이 무거워도 나눠서 지면 감당할 수 있다고요. 가족과 함께 착한 소비도 하시고 또 친구들, 지인들과 연말 모임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이런 십시일반의 마음이 전해지게 되면 소상공인들께서 지고 있는 짐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연말입니다. 용어만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